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환송하러 온 이웃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기자들과 산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청와대에 입주했습니다. 환송하러 나온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했다죠. 네, 지금 이제 오늘 관저를 수의관계로 오늘 이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살던 홍은동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글로 옮겼는데 구기동 자택에서 이제 홍은동 자택으로 옮겼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5평짜리 실평수가 그렇고요. 그리고 시가가 2억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서민적인 생활을 한 것이고 또 그 동네 주민들도 당연히 이렇게 뭐 고급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특히 빌라이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하고 상당히 친근하게 아마 지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좀 기존에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좀 권위적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좀 대비되는 측면이 아니냐 그렇게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홍은동 자택을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자택에 또 서민들과도 격이 없이 그동안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오늘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눴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이제 소통이 가장 우선되어 있잖아요. 그 소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 됐다고 해서 소통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기동도 그렇고 홍은동도 그렇고 거기에 어제 대단한 부자들이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가요. 보통 보면 저도 이제 그 근방에 살지만은 되게 평범한 서민들이 많이 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환송식도 하지만은 아쉬움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5년 동안 일단 청와대에 있으면서 성공한 대통령에서 되어서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도 굉장히 간절했을 것이다. 평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 이웃 주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조기 대선을 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고마우면서도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돌아오면은 정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큰 영광이겠죠. 더없이 큰 영광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의 이제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그 언론에서 상당히 자주 비칩니다. 특히 영부인 리더십을 새로 쓰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요즘에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또 라면을 대접하게 됐다고 해요. 네, 상당히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호남 특보라고 불렸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 민원인 내용이 상당히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이 민원인이 이제 투표 선거 당선된 날부터 아침부터 상당히 왔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민원이 있는데 12년 전 민원인 모양입니다. 공덕동 공덕역이 증축될 때 상당히 자기 자신이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는 경찰서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침부터 이제 큰 소리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또 아침부터 얘기했더니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나와서 오후에 나와서 같이 데리고 가서 이 라면을 같이 먹자라도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차마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컵라면을 들고 나왔다 하면서 이제 나는 다 해결했다. 나 이제 안 오겠다. 세상이 바뀐 것 같다. 그 말이 제일 워딩이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들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든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번이 이제 첫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당사라든가 야당 당사들 계속 찾아갔을 때 일각에서는 그 이미지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색안경을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그런 면에 따라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좀 믿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경호에만 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지속되면서 국민과 항상 직접 소통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이런 김정숙 여사 같은 적극적인 영부인 리더십이 우리나라 국내 역대 영부인 중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해외에 이런 비슷한 모델이 있는지요? 해외는 많죠. 해외는 많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우선 국내에 보면은
주로 이제 영부인의 상이라는 이제 하면은 주로 이제 유경수 여사 예. 정말로 그 뒤에서 그림자처럼 대통령을 조용하게 보좌하는 그런 모습만 보았죠. 근데 예. 지금 뭐 어쨌든 그 박근혜 정부도 들어서고 그 이후부터 하여튼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예. 뭐 지금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하여튼 뭐 유리천장을 깨고 뭐 한다는 그 여성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정책이라는 모든 면에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그 영부인이 그냥 조용하게 내조하는 것보다는 그 영부인의 그 역할이 고유하게 좀 거의 보면 뭐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이희고 여사 예. 같은 경우에도 좀 적극적인 모습이 적극적이죠.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지만은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많이 조언을 해왔죠. 거기는 뭐 정책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동지 개념인데 예. 아마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김정주 여사께서 영부인께서도 아마 문재인 그 대통령하고 같은 그 대학을 나와서 같이 네. 이제 뭐 연애를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친구이면서도 동지이면서도 뭐 여러 가지 아마 정책적 조언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모릅니다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활달하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영부인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을 좀 과거의 어떤 그 그림자 수행 그 역할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또 여성 입장에서 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히려 당당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하루 일정 한번 살펴보죠. 네. 원래는 측근들이 오늘 하루 좀 쉬십시오라고 했지만 예.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과 산행을 택했습니다.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언론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거운동 시절에 마크맨이라고 네. 그러죠. 이제 주요 후보들에게 이제 각 언론사마다 한 사람씩 가서 이제 전 일정을 커버하는 마크맨. 상당히 이제 젊은 기자들이고요. 네. 이제 고생을 사실상 많이 했던 건 사실이죠. 그 마크맨 기자들과 함께 산행을 즐기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구내식당에서 실제로 삼계탕 요리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또 배식도 되게 어느 회사나 조직이 높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 갖다 주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배식판을 들고서 특히 그 또 배식을 저 임종석 실장이 직접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했다는 측면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과거에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전에 어떤 대통령 상들 이런 네. 측면과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측면과 대비되는 측면이고요. 또 아무래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권력 자체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고 대통령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실상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상당히 기존의 어떤 권위적인 이런 리더십,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렇게 상당히 소통하는 리더십, 또 백성과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진가점적으로 네.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오늘 이제- 소통 행보에서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 소통이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문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에다가 그 댓글에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소통 행보, 소통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 이런 네. 것들을 상당히 이어받았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사실 그 이 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명박 대통령도 일부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화 됐죠. 또 기사에 그 대한 댓글도 박근혜 한 그- 20여 그렇죠. 건 단 걸로 또 나오죠. 직접 들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정권 초고 또 이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인수위가 없이 바로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러다 예. 보니까 소통의 현장을 소통하고 싶지만은 소통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이 되면은 사실 공식 그 스케줄에 짜여서 대통령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 특히 경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지금 당장 광화문 광장을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초기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고 또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아주 차별화되는 일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대통령 소통들은 과거 전 대통령도 많이 해왔거든요. 뭐 산행 가고 이런 모습들은 뭐 와이스 같은 것도 민주사람께 만들어서 네. 초기에 뭐 계속 그 하기도 하고 또 뭐 조깅도 하기도 여러 가지 모습을 했거든요. 그것들이 예. 일거일투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거든요. 관심인데 어쨌든 전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파격적이고
또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기본이라 하는 권위주의 청산을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했고 또 소통하겠다 했고 또 상식이 통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국정 철학에 맞는 지금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직속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냐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댓글 얘기를 좀 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미수습자 엄마가 올린 글이었는데 정말 엄마가 지옥에 갈 테니 부디 너는 천국에 가라. 이런 절절한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댓글이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리꾼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대통령이 적은 거 맞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달기 전에 네. 윤영찬 수석에게 물어봤다 그러죠. 이 그렇죠. 댓글을 달아도 예. 되느냐. 그러니까 윤영찬 수석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댓글 이 내용을 봤을 때 진짜 우리 모든 국민이나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분을 느끼고 또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여학생의 유해가 발굴됐다. 예. 그런 뉴스를 우리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마 애절할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만 또 부모고 그런 측면에서 같은 동병상련을 느꼈을 거고요. 책임지심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국민의 마음과 정서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댓글을 달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댓글이 댓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취임 다음 날에도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진상 규명 같은 어떤 실질적인 재조사 움직임 같은 것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정 수행의 우선순위가 되냐. 그게 첫 번째가 뭐 적폐청산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걸 보면서 적폐청산을 국정 수행 우선순위를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월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손을 대지 않겠나 일정 부분.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또 너무 또 지나치게 이 적폐청산이나 이 신호탄을 갖고 너무 지나치게 세월호 사건에다 메모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너무 지나치게 또 하다 보면은 이 또 정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49% 51% 이인데 반대했던 60%의 그 어떤 그 지지자들 이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과도하게 세월호 사건을 또 다시 또 뭐 이 청문회를 한다든가 또 그 여러 가지 국회에서 국조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동안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게 수사가 되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검증하는 차원에서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뭐 미진한 부분은 재조사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게 되면 검찰도 수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이제 특조위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1000일이 넘은 다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부터 이제 선체가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제 와서 저걸 인용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특조위에 참여했던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예산 배정도 상당히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 있음에 따라서 특조위에 참여했던 많은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고요.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얼마 전에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미스터리가 많고 너무나 많은 점들이 풀리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해결할 부분은 바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난 3년 동안 그런 점들이 제대로 또 상당 부분 해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또 유가족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조위 문제를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2차 특조위에 대한 법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십적 대통령 권한이니까요. 권한을 통해서 세월호 조사를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이 문제를 갖고서 뭐 적폐다, 뭐 청사이다, 뭐 반발이다 이렇게 이 문제이기 전에 궁금한 문제는 새로운 정부 분명히 해결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능할까보다는 네. 아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검찰 개혁의 우선순위가 사실 그 우병우 사단, 검찰 내의 우병우 사단을 아마 그 주 타켓으로 잡지 않겠냐. 예. 일단 그 우병우 사단의 검찰 내에서 우병우 사단을 아마 그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 예.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어떤 그 잘못된 사항들을 이런 것들을 아마 이원화시켜서 예.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국 지금 민정수석이 아마 그 야심차게 아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그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할지 모르고 또 이번에 이제 우병우 사단의 어떤 그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문제 삼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최순실 사건의 어떤 수사의 미진함, 예.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이 이 그 최순실 사건과 관련보다는 이것을 수사를 방해한다든가 또 수사를 잘못되게 또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조사를 하지 않겠나. 민정수석 차원에서 조사할 겁니다. 다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처럼 이제 검찰을 지시를 한다, 검찰을 운영하는 데 지시를 한다든가 검찰을 또 그 검찰 전체를 컨트롤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마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검찰 개혁은 아마 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은 근데 보면 민정수석이 지금 뭐 검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현실적인 문제겠죠. 현실적으로 네. 과연 조국 수석이 신임 수석이 이제 법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과연 이러한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근데 그럼 역으로 봤을 때는 조국 교수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자유로우니까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의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외에도 또 민정수석만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이제 새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테고요.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검찰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검찰 개혁 문제는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 역대 대선 과정에서 역대 후보들이 대통령들이 항상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문제였죠. 검찰 개혁은 두 가지로 항상 그 주장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대선에서 나왔던 얘기. 검찰 개혁을 하나는 검찰이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집단화된다. 이 기득권 집단화되어 있는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국민의 권력으로 되돌릴 것이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검찰이 이 정치 검찰화한다. 이 정치 권력과 특히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서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서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검찰 권력은 지속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해서 검찰의 기득권과 관계없이 확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정치와 검찰을 좀 분리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검찰이 그걸 독점에 따라서 폐해가 권력이라는 건 독점되면 항상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찰과 검찰이 그 분리시키자. 이 문제인데 과연 이 문제를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해낼 것이냐. 이거 조국 수석 1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분은 민정수석일 뿐이고요. 예. 과연 해낼 것이냐. 기존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는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디테일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설득 또 검찰의 일반 검사들의 또 합의도 받아내면서 예. 그런 측면들이 아주 이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게 이제 예.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오는 사례인데 이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누가 될 것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늘 이제 국회나 입법부나 뭐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상청 그러니까 지휘부 그다음에 실무진 이렇게 나누는데 지휘부들은 주로 이제 그 변호사 예. 법조인 출신전에서 많이 대거 들어갈 것
갈 겁니다. 그리고 실무진은 결국은 검찰도 들어오게 되고 차출을 하는 거죠. 차출하죠. 검찰도 들어오고 뭐 국세청도 들어오고 경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뭐 감사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작동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있다고 해서 공수처 자체가 이게 뭐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럼 공수처를 만들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수처 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입법부로 가져가야 되는데 입법부에서도 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간에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게 되면은 그렇죠. 또 이게 또 이 그 안 자체 정부안 자체가 이게 또 종이 조각으로 되고 원래 안하고 또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유평동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예.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이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은요 직접 아마 입법부하고 소통해서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하고 일환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 검찰 개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검찰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검찰의 잘못된 관행 이건 바로 잡혀야죠. 그다음에 좀 전에 유평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면은 그동안 검찰에서 이 정치 검찰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가장 중요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 기준을 정해야지 검찰 전체를 매도하게 되면은 그 검찰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부르라고 하는 검찰 법조계 이런 부분들을 사실 너무 지나치게 매도를 해버리면은 이게 국가기관이 제대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 그냥 이게 뭐 과거에 뭐 이런 정치 검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반드시 또 정환하게 돼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자, 있다. 이 부분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 정책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문 대통령은 그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도 지시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짚어봐야 이 될까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다시 돌아가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신군부 세력이 총과 칼로 광주의 시민들을 상당히 학살한 그 문제에 대해서 광주 민중 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기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2007년도인가요? 8년도까지 이건 재창됐던 곡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이제 광주 민중 항쟁을 기리는 노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임을 기리는 노래인데 이것을 합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창을 해달라고 해서 매번 그 행사 때마다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해마다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뭐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국가보훈처장이 또 강하게 하고 국회에서 또 의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이걸 합창으로 강행하면서 사실상 어떤 국론을 분열시키는 당연히 이 문제는 재창으로 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재창으로 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5월 18일 그래서 아마 재창으로 불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은 국민의 국론을 사실상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검인정 교과서로 잘 진행되던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그 교과서 내용에 뭐 좌익 사상이 있다, 뭐 친북 사상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수정해라.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 국정을 다 반대했어 당시에. 역사학자들 반대하는 역사학자들까지도 상당히 이상하게 매도해버리는. 그래서 학계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다시 그래서 제도부터 시행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모든 학교에서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인정으로 바꿔서 기존으로 되돌리는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유발행제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어떤 도구마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역사를 재단할 경우에 항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돌리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폐지 부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국민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인식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건 건국 과정이라든가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 사실 그 진보 정권에서 보면 구시대 등의 산문을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8개 지금 종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한 분 종류까지도 마저도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 대상으로 해서 이걸 국정과서 폐지할 건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진보 단체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그 대통령도 인식했습니다만 이게 국론 분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지혜롭게 잘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 부분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발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전된 민주주의에서 국가 권력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그 국가 권력에 입각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나라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뭐 제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재단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새로운 흐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이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추진 전체적인 형식을 떠나서 어떤 역사관의 어떤 관점 자체는 좀 다양성 측면에서 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유용화 YTN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